썩은 냄새. 사천항의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김순덕 할머니의 김치 가게에도 하루가 시작됐다. 70세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배추를 손질하는 그녀의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굽어 있었지만 여전히 능숙했다. 붉은 고춧가루가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하나하나 배추잎을 펼쳐가며 그녀는 50년 넘게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가게 안은 온통 김치 냄새로 가득했다. 발효되는 배추의 시큼한 냄새, 젓갈의 비릿한 냄새,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돈 냄새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잔향일 뿐이었다. 또 그 냄새 나는 거 만들어요? 28살 손자 김진우가 계단을 내려오며 코를 찌푸렸다. 서울에서 실패한 인디밴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지 석 달. 그는 여전히 이 집의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다.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끈질긴 김치 냄새가. 냄새라니. 이게 우리 집 생계 수단인데. 순덕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 것도 지쳤고 진우의 불평을 듣는 것도 지쳤다. 생계 수단? 진우가 비웃듯 웃었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면서 그는 계속 말했다. 할매, 지난달 장부 봤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요새 누가 이런 전통 김치 먹어요? 다들 마트에서 포장된 거 사 먹는데. 진우의 말은 사실이었다. 큰 길가에 생긴 대형 마트들은 24시간 불을 밝히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깔끔한 플라스틱 포장에 담긴 김치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가격표를 보며 가장 저렴한 것을 골라 카트에 담았다. 그들에게 할머니 손맛이나 3대째 전통은 중요하지 않았다. 편리함과 경제성이 전부였다. 순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하루에 20통씩 나가던 김치가 이제는 겨우 서너 통 팔릴까 말까 했다.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김치는 달라. 3대째 내려온 비법이 있어서. 비법? 진우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설탕을 젓가락으로 휘저었다. 할매, 세상이 바뀐 거 모르세요? 요새는 유튜브에서 레시피 다 나와요. 비법이고 뭐고 다 옛날 얘기라고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진우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가슴의 답답함이 말을 막았다. 밤이면 숨이 차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진우는 커피를 홀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굽은 등, 주름진 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할머니가 이렇게 작아 보였을까?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매일 보니 할머니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날 오전 10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순덕이 앞치마를 털며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김순덕 님이시죠? 제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담보대출 연체 최종 통지서 전달드립니다. 젊은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다. 마치 택배를 전달하듯 무감정했다. 순덕의 손이 떨렸다. 통지서를 받는 손가락 끝까지 떨렸다. 일주일 내로 원금과 연체이자 총 8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시면 담보로 잡힌 이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받고 돌아갔다. 순덕은 문을 닫고 그대로 벽에 기댔다. 8천만 원. 그녀에게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진우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8천만 원이요? 할매, 이게 뭐예요?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할매, 대답하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순덕이 벽에 기댄 채 헉헉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앉으세요, 할매. 천천히 숨 쉬세요. 진우가 순덕을 의자에 앉히고 등을 쓰다듬었다. 한참 후에야 순덕이 입을 열었다. 작년에 태풍 때문에 지붕 고치고 냉장고들 바꾸고 그리고 재료값도 올라서 그게 8천만 원이나 돼요? 이자가
이자가 계속 붙어서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실 그녀도 정확히 얼마나 빌렸는지,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행에서 주는 서류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냥 매달 나오는 이자만 겨우 갚아왔다. 은행 직원이 나간 후 집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순덕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한국 전쟁 때도,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아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다. 진우는 벽에 기댄 채 머리를 감쌌다. 서울에서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다. 밴드가 해체될 때의 그 참담함,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래서 사천으로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할매가 언제 이런 큰돈을 빌렸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순덕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은행 아저씨가 그러더라. 이자만 내면 된다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진우가 통지서를 다시 읽어봤다. 연체 기간, 가산이자, 지연 손해금,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일주일이요? 정말 일주일 안에? 그렇다고 하더라. 진우가 계산기를 두들겼다. 자신이 가진 돈, 할머니가 가진 돈,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아봐도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았다. 8천만 원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숫자였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실패도 서러운데 이제 할머니까지 이런 상황이라니.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서성였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가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의 낡은 장롱, 부엌의 찬장, 심지어 화장실 변기 뒤까지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다. 오래된 액자 뒤 벽 속 깊이 파인 작은 서랍을 발견한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다. 조상들의 사진이 걸린 벽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할아버지 사진 뒤쪽 벽에 미세한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작은 나무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옆으로 밀리면서 작은 서랍이 나타났다. 묻힌 진실. 서랍 속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누런 종이로 된 장부 하나와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었다. 종이들은 세월의 무게로 바스러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다. 할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가계부였다. 1950년대부터의 가계 수입과 지출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배추 구입 50원, 소금 구입 20원, 김치 판매 200원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장부를 넘겨가다가 진우의 손이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도 달랐고 먹물도 다른 색이었다. 마치 나중에 급히 적어 넣은 것처럼 보였다. 이승호 일가에게서 김치 제법을 양수함. 대금 5만 원. 하지만 이것은 강매나 다름없었다. 이승호의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병원비가 없어 울며 팔았다. 나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우리도 굶어 죽을 판이었다. 부처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진우의 입이 벌어졌다. 그들 집의 3대째 전통 김치가 사실은. 편지들을 펼쳐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결혼 전에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인 줄 알았는데 내용은 전혀 달랐다. 순덕아, 오늘 밤도 잠을 못 이뤘다. 이승훈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 집 막내 아이가 나를 보며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우리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이승호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집에서 죽었단다. 우리가 준 돈으로는 약값도 제대로 못 샀을 것이다. 나는 살인자나 다름없다. 이승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천을 떠났다. 다른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갔단다. 우리 때문에 고향을 등져야 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편지는 몇 달에 걸쳐 계속되었다. 할아버지의 괴로움, 후회, 죄책감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어 있었다. 진우는 편지를 읽어가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쟁 직후 모든 사람이 굶주리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다. 신문 스크랩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1951년 겨울 지방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다. 사천군 이승호 씨 일가 행방불명. 이 씨는 아내가 병사한 후 두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이주했으나 한국전쟁 중 피난민 수용소에서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기사는 거기서 끝났다. 그 이후 이승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진우는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던 할아버지의 비법, 3대째 가문의 전통이 모두 거짓이었다.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었다. 할매가 이걸 알고 있을까? 진우는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순덕은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할매, 이게 뭐예요? 진우가 장부를 내밀자 순덕이 돌아봤다. 장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디서 찾았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사진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할매, 이게 진짜예요.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장부를 들여다봤다. 할아버지의 글씨, 그 괴로워하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말씀하셨어. 우리 김치 제법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럼 할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건 몰랐어. 할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 모습만 봤지. 순덕이 의자에 앉았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김치 냄새를 싫어하셨구나. 김치를 보시면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했다. 문제는 8천만 원이었다. 일주일 안에 구해야 하는 돈.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었다. 할매, 그럼 이걸 공개하면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덕이 진우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니? 생각해보세요. 이 김치 제법이 정말 특별한 거라면 브랜딩해서 특허내고 대기업에 팔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3대째 내려온 비밀 레시피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면 안 돼. 순덕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더러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니? 더러운 돈이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매, 우리 지금 일주일 후에 집 잃어버려요.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도 떨렸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이승호 가족들은 이미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설사 살아있다 해도 우리를 찾을 방법도 없어요. 70년이 지났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덕이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할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신 이유를 너는 모르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셨어. 이승호네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 집 아낙네가 자꾸 꿈에 나타난다고. 그건 할아버지 일이었고 이제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가족들에게는 과거가 아니야. 그들의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도 망가지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김치통을 끌어안았다. 진우는 주먹을 쥔 채 벽을 쳤다. 벽에 걸린 그릇들이 덜그럭거렸다. 현실을 봐요, 할매. 여기서 도덕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도덕 타령? 순덕이 울분을 토했다. 이게 도덕 타령이니? 우리가 남의 인생 망쳐놓고 그 위에서 살아온 거야. 진우가 할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70이 넘은 할머니에게 현실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말로 일주일 후에는 이 집에서 나가야 했다. 할매, 그 사람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70년 전 일인데? 그래도 찾아봐야지.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았다. 엇갈린 마음. 그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순덕과 진우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밥상에서도 가게에서도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다. 순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갔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한두 통 사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이승호 가족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찾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다. 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뒤졌다. 이승호, 부산 피난민, 한국전쟁 실종자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의미 있는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부산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보기도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70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 진우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승호 가족은 이미 없을 것이라고.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순덕은 그 장부와 편지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다.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정중하던 은행 직원들의 목소리도 점점 차가워졌다. 김순덕님,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정말 준비 안 되시는 거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순덕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할매, 정말 어떻게 할 건데요? 셋째 날 저녁, 진우가 참다 못해 다시 물었다. 모르겠다. 순덕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받아들인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할매 나이에 전세금도 없으면서 어떻게 방을 구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막막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갈 곳이 있을 리 없었다. 아들은 일찍 죽었고 친척들은 모두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노숙자가 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할머니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진우는 마음을 굳혔다. 할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할머니 몰래 서울로 올라가서 그 장부와 편지들을 가지고 투자자든 방송사든 누군가에게 팔아보자고 생각했다. 전통 김치에 숨겨진 이야기, 3대째 가문의 비밀, 한국전쟁의 숨은 이야기 같은 제목으로 포장하면 충분히 돈이 될 만한 스토리였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휴먼 스토리를 좋아했다. 새벽 5시, 진우는 조용히 짐을 쌌다. 작은 배낭에 장부와 편지들, 그리고 며칠간 버틸 옷까지만 넣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집을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거실로 나왔을 때 순덕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가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진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할매, 그거 가져가려고 하지? 순덕이 진우의 배낭을 바라봤다. 할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네. 진우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승호 가족들을 찾아보자. 진짜로. 진짜로. 순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밤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았다. 할매, 70년 전 일이에요. 한국전쟁 중에 실종된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찾아봐야지. 안 찾아보고는 못 베기겠어. 순덕이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진우는 당황했다. 이런 할머니는 처음 봤다. 할매, 설마 지금 가실 건 아니죠? 언제 가겠니?
내일 모레면 집 없어지는데. 순덕이 낡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찾아가는 길. 순덕의 제안에 진우는 당황했다. 그는 이승호 가족이 이미 없을 거라고, 혹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비밀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나서겠다니 계획이 꼬였다. 할매, 부산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세요? 몇백만 명이 사는 곳인데. 그래도 찾아봐야지. 우리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순덕은 생각보다 집요했다. 사천역에서 부산행 기차를 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이승호, 아이둘, 1951년에 부산으로. 기차 안에서 순덕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다. 진우는 핸드폰으로 부산 지역 주민센터들의 전화번호를 찾아 저장했다. 어차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찾아봐야 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그들은 먼저 부산진구청을 찾아갔다. 전쟁 후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한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승호요. 1951년에 부산으로 오신 분이요? 주민센터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70년 전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게다가 한국 전쟁 때는 워낙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기록도 없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순덕이 애원하듯 말했다. 혹시 실향민회나 참전용 사회 같은 곳에 문의해보세요. 거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하루 종일 부산 시내를 돌아다녔다. 실향민회, 노인회, 심지어 교회와 사찰까지 찾아가며 이승호라는 이름을 물어봤다.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7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저녁 무렵 지친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순덕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진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매, 그만 돌아가요. 정말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루 더 해보자.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할매, 몸도 힘들고, 그리고 내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안다. 그래도 하루 더. 그날 밤 그들은 부산역 근처의 싸구려 여관에서 잤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까지 찾지 못하면 할머니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비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절박한 모습, 그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순덕은 더욱 일찍 일어났다. 새벽 6시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혹시 이승호라는 분 아세요? 1951년에 사천에서 부산으로 오신 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며 돌아다녔다. 오전 10시 즈음 동구의 한 노인회관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승호 씨요? 그 이름이 익숙한데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동네에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이 이승호였던 것 같은데 맞나? 순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분이 사천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여기서 10분 거리에 작은 슈퍼를 하고 있어요. 순덕과 진우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다. 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말로 이승호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까? 지금 당장 자신들도 집을 잃을 상황인데. 작은 슈퍼마켓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들어가자. 순덕이 먼저 문을 열었다. 슈퍼마켓 안에는 4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덕이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 70년 전 그 이승호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눈가의 모습이. 저 이재훈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사천에서 왔고요. 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사천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지 고향이 사천인데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진우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것 좀 보세요. 재훈이 장부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딱딱해졌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슈퍼마켓 안이 조용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만이 침묵을 메웠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사천 얘기를 안 하셨구나.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웠다. 무너지는 것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진우가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순덕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때문에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재우는 한참을 순덕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일어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평생 죄짓고 살았어요. 재훈이 순덕을 부축해서 일으켰다. 그리고 슈퍼 안쪽 작은 의자에 앉게 했다. 정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재훈이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번도 사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진우는 입을 열지 못했다. 재훈의 모습에서 깊은 상처를 볼 수 있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순덕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재훈이 말을 이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가끔 잠꼬대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지 몰랐는데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거였겠지. 순덕이 흐느끼며 말했다. 재훈의 집은 슈퍼 뒤편에 붙어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 좁은 공간에 재훈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재훈이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에서는 노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비며 약값이며 슈퍼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 보였다. 낡은 가구들, 여기저기 금이 간 벽지,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그의 경제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하죠? 재훈이 장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야 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상이요? 재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할머니, 지금 몇 년도인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순덕이 말을 잇지 못했다. 재훈의 말이 맞았다. 70년이 지난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가게를 같이 운영하시는 건 어떠세요? 순덕과 재훈이 동시에 진우를 쳐다봤다. 가게를 같이요? 재훈이 되물었다. 네. 원래 그 김치 제법이 아저씨 할아버지 것이었으니까요. 같이 가게를 하시고 수익도 같이 나눠 갖고 물론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요. 재훈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전 부산을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애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 슈퍼도 있고. 그 순간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였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순덕을 봤다. 할매,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가게 정말 없어져요.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대요. 아니 조용해졌다. 재훈이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거 정말 우리 할아버지 것이었던 거죠? 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이 또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이 제법을 팔아보세요. 네? 순덕이 깜짝 놀랐다. 대기업에 팔든 특허를 내든 살 길을 찾으세요. 안 돼요. 그건 당신 것인데. 할머니. 재훈이 쓸쓸하게 웃었다. 70년이 지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복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돈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나머지는 좋은 일에 쓰세요. 재훈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훈의 너그러움이 더욱 죄스럽게 느껴졌다.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고 살았던 일인걸요. 하지만 재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남은 것들. 그로부터 한 달 후 순덕과 진우는 여전히 사천의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은행 빚은 겨우 갚았다. 재훈의 허락을 받아 김치 제법을 한 식품회사에 팔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순덕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건가? 가게 앞에서 김치를 담그며 혼잣말을 했다.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승호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진우는 그 돈으로 서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새로운 음악 작업을 시작할 자금도 생겼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할매, 이거 드세요. 진우가 따뜻한 차를 내와 순덕 옆에 앉았다. 요즘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잘 못 이뤘다. 진우야, 이 김치 맛이 어떠니? 짜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순덕이 웃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근데 할매, 왜 계속 똑같이 담그세요? 짜다면서. 글쎄, 이게 원래 맛인 것 같아서. 순덕이 김치 한 점을 집어 들여다봤다. 이승호 할아버지가 만든 맛 말이야. 우리가 바꿀 권리는 없는 것 같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계속 김치를 먹었다. 짜고 시큼하고 매운맛이었지만 이제는 그 맛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했다. 재훈 씨한테 김치 좀 보내드릴까? 순덕이 갑자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의 김치 맛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고. 그래, 택배로 보내자. 며칠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김치 받았어요. 맛이 어때요?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시던 맛이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김치 담그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가 김치를 담그셨어요? 네. 가끔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혼자 드시고. 순덕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승호도 고향의 맛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할머니, 재훈이 말을 이었다. 저도 김치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 할머니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그 후로 재훈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사천을 찾아왔다. 순덕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재훈의 딸도 가끔 따라왔다. 고등학생인 그 아이는 순덕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순덕은 그 아이에게 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도 가르쳐줬다. 할머니, 저 요리사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아빠처럼 식당 하고 싶어요. 할머니 김치로. 순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70년 전에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김치의 맛. 2년이 지났다. 순덕의 가게는 더 이상 적자가 아니었다. 온라인 판매가 안정되면서 꾸준한 수입이 생겼다. 진우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살며 김치 가게를 도왔다.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재우는 부산에서
이신의 김치찌개라는 작은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순덕에게 배운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늘어났다. 그에 따른 요리학교에 진학했고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 겨울 오후, 순덕은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했다. 진우는 옆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다. 할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김치 만드는 비결 같은 거요. 순덕이 잠시 생각하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비결은 정성이야.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 마음을 담는 거야.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김치는 다 받아줘. 진우가 촬영을 멈췄다. 좋은 멘트네요, 할매. 그런가? 순덕이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희 식당이 방송에 나온대요. 정말? 네. 맛집 프로그램에서 취재하러 온다고 해요. 할머니 김치 이야기도 하고 싶다고. 순덕은 잠시 망설였다. 김치 이야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맛있는 김치라고만. 그래,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천항의 겨울바다가 잔잔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진우가 차를 가져왔다. 할매, 이거 마시세요. 고맙다. 순덕이 따뜻한 차를 홀짝였다. 진우야. 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진우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평온해 보였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할매. 그렇게 생각하니?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 밤이 깊어가며 가게에는 김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짜고 시큼하고 매운 냄새. 이제는 그 냄새가 집 냄새였다. 순덕과 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 김치는 완전히 그들 것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것을 지킬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것도. 죄와 용서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게 앞마당에 조용히 쌓여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 우야. 우리가 잘한 걸까? 모르겠어요, 할매. 근데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재훈 씨가 그러더라. 복수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건 아니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니? 진우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깨끗하게 살아남은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 살아남은 것이었다. 일주일 후 재훈에게